하재근 평론가님,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피살이 됐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그제 오후 5시 10분쯤에 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아이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50대 여성이 건물 5층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에 흉기에 공격당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허.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여성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 50대 여성 피해자를 평소에 상습적으로 스토킹해온 60대 남성이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이 숨진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건이나 접수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 가해자였던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바로 특정을 한 거고요. 이후에 60대 남성의 옷차림이라든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용의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 당일에요. 오후 5시 반쯤 이 60대 남성이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CCTV 장면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수락산 일대 수색에 나섰는데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56분쯤 신고가 한 통 들어왔는데 네. 수락산 중턱에서요. 이 60대 남성을 발견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발견 당시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하. 자, 이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피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경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2025년 3월 14일 피해자에게 찾아와 행패소란으로 신고돼 경고 후 해산 조치하였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사후 콜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이 보니까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이 여성이 수차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는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성분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그 범인으로 지목된 이 사람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60대 네. 남성이었고요. 지난해 12월에 일하다가 해상센터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퇴사한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서 총 3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이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찰이 지난 6월 26일부터 약 2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발생 엿새 전 지난 20일에 6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왔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여성이 왜냐하면 또 무섭잖아요. 찾아오니까. 그렇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고 신고로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랬으면 현행법 체포가 됐으니까 무슨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석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 석방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포 당시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정 전과가 없어서 석방 후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좀 저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찾아와서 문제가 됐었고 그나마도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접근 금지를 위한 또 다른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경찰이 성급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지옥 같았을 겁니다. 아이고. 이게 경찰에서 이 그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 측은 뭐 동종 전과가 없고 뭐 가해자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과연 스토킹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갔고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우리가 왜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경찰에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중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잠정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100m 접근 금지와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유선, SNS를 통한 연락 금지 등이죠. 이걸 위반할 경우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나중에 스토킹의 무혐의 나오는지 상관없이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당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이런 잠정 조치를 두고 있는 범죄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사건처럼 피해자를 죽일 각오로 또는 자신이 죽을 각오로 찾아가는 가해자를 이런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여기 봤더니 60대 남성 이제 현행범 일단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접근 연락 금지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근데 기각 내용을 봤더니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게 기각의 사유거든요. 지금 스토킹을 3번이나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은 이 워치까지 누르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러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도대체 얼마나 진행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왜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기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게 검찰 단계에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물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정식 재판으로 유죄가 판결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걸 기각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같이 보이거든요. 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네, 왜냐하면 지속성, 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다룰 때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저는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적 간격이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찾아가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어서 잠정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 심지어 이게 잠정 조치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4호 처분, 그러니까 유치장에 한 달 동안 구금하는 이런 조치가 아님에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저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일단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범행 당일에 피해 여성이 이제 피해를 당한 범행 당일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게 이걸 알리지 못했어요. 네.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작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가지고 갖고 소장하고 있었지만 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하. 손에 꼭 차야만 긴급하게 할 텐데 하필이면 그날은 핸드백에 묶어뒀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누르진 않았고요. 경찰에서도 피해자 사망 당시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지금 많이 지급이 됐을 텐데 이렇게 손에 안 차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핸드백에 이렇게 걸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손에 안 차고 내가 갖고 있는데 손에 안 차면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눌러야 되잖아요. 어떤 예. 스토킹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로 본인이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위험 상황을 경찰에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에 넣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 바로 터치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메시지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면 꼭 손에 차고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집에 다른 곳에 두고 활동하시다가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 중에는 정말로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항상 이렇게 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즉각적으로 눌러서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곳에 놓지 마시고 손에 꼭 차고 언제든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보면 보호받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언제까지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항상 스토킹 사건을 다루면서 듭니다. 지금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예방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가왔을 때 누르는 이 사후적인 조치의 성격이 사실상 좀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때도 이 피해자를 쉼터로 보낸다든가 보호시설로 보내서 존재를
숨긴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피해자가 움직여야 돼요. 사실 스토킹 범죄에서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움직이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해자 중심 프레임에서 피해자 중심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을 구속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약한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강화하는 특징이 있고 피해자가 숨을수록 가해자는 더 쫓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심으로 스토킹 심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실무 사건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만큼은 가해자를 분리하고 구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뉴스에서 그리고 이 뉴스파이터에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